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84회 세무회계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법 1부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이제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인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죠. 옳은 것은 사업연도는 우리 법인세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정관 등에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고, 다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1년 미만은 허용되지 않느냐?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3년도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합병이나 뭐 분할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되면 합병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요걸 정점으로 해서 이게 1사업년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도 각각의 3년도 볼 수 있거든요. 자, 2번이 정답인데요. 그러면 3년도 출발점은 그죠, 법인은 이제 설립을 하면 이제 정관을 만듭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이제 등기를 해요. 이게 설립 등기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이제 직전 사업연도 종료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가 되겠죠. 3개월 이내 신고하자. 그러면은 종료일이 12월 말일이면 1월, 2월, 3월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내국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냐? 아니요, 중간에 폐업일까지는 아니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이 폐업일로 가죠. 그래서 폐업일까지 기간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소득처분.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용어죠. 발의 연결 설명된 것은 출자자나 출자 임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자, 모두란 말이 잘못됐죠. 우리가 소득처분은 사회 유출되는 처분이 있고 사회 유출되는 처분이 있고 사내에 유보가 되는 처분이 있죠. 그러면 유출이 누구에게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출자자에게 유출되면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배당으로 봐야죠. 배당으로. 그 다음에 모든 소득처분은 차기 이익 및 그 이후에 세무상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유보 같은 거는 영향을 미치죠. 플러스 유보로 가면은 그 다음 기회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로 갑니다. 이게 영향을 미쳐요. 네. 하지만 뭐 사유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소득처분은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을 유발하자.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사유출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답은 4번인데요. 채권자 불명사채 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면 사채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에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죠.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기타 사유출로 가고 요거는 누구에게 나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세무조정사항이죠.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서에 수익이나 또는 비용으로 계상, 기록되지 않은 입금 송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조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고조정. 이거는 신고조정을 찾아보자. 그럼 신고조정이 되면 비용을 과소계상을 하게 되면 송금에 산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 이거는 이제 결산조정 항목이고 그 답이 4번인데 요거는 이제 가지금 인정이죠. 이건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송금에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저 4번 자주 나오는 주제죠.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입금이 아니냐 정리 잘 해주셔야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 매출세액은 얘는 성격이 뭐죠? 일종의 예수금적 성격이죠. 예수금은 부채니까 얘는 입금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료, 임대수입은 입금으로 잡아줘야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 과호납금, 환급금이자. 자, 우리 환급금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때는 마이너스 조정이 된 것을 환급했을 때는 입금 산입 플러스로 가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때는 플러스는 우리가 반대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환급금은 이렇게 갑니다. 환급금은 이렇게 가고, 이거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가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운합금 이자는 입금 불산입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이것도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죠. 법인이 공유한 형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은 우리가 이거 송금 인정해 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임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 송금이다. 예, 유족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이런 걸 뭐 과세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금으로 보아 한도내가 아니라 이건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야. 정답은 3번. 자, 6번은 이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예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기 결정 문제인데, 뭐 소득세는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 부가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써보고 살게요. 이거죠. 그러면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법인의 이자 수익 귀속 시기는 이자니까 실제 받는 날이지만 기간 경감을 수익으로 계산했을 땐 이를 인정하자. 자, 답이 3번인데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이게 이제 장기 아니라 단기잖아요. 단기는 물론 진행 기준도 가능하지만 얘는 단기다 보니까 완성 기준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법인세법은 귀속 시기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가 확정됐을 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산 부채의 추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 가격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를 감행할 수 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기록하면 평가이익만큼 입금으로 잡아줍니다. 3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자. 예. 그다음에 4번, 유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파손 멸실됐어요. 그럼 불가피한 파손 멸실은 이거는 인정이 되느냐? 예,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첫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완공이 안 됐으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겠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요. 2번, 운용리스 자산. 그 다음에 단계 유유설비.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유유설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법인이 아닌 사용인, 직원인 조직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접대비로 이거는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볼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면 접대비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접대라든가 향응 목적에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관계가 그런 목적이 아니면 접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복리를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향응이라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가 약정에 의한 제약권 포기 계획 중 업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은 이거는 접대 향응 목적은 아니죠. 판매 촉진을 위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회비. 그러니까 말은 이거는 보통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데 초과했으니까 이거는 접대비로 봐야죠. 답은 4번. 10번이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 현실적인 퇴직이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이 아니면 성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인 퇴직이면 성금의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직원이 임원이 되면 직원으로서의 급여를 퇴사하면 퇴직하고 임원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퇴직세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연임은 아니라는 거죠. 연임은. 세 번째,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 변경으로 퇴직했다. 그러면 조직 변경이니까 퇴사 처리가 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그러면은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근속기간이 좀 긴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주고 다시 취업을 하거든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 법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간예납은 우리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에요.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6개월 첫 번째는 이하니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이거는 일반 법인이 아니잖아요. 답은 3번. 합병법인으로 신설된 법인의 최초 3년도. 합병은 됐지만 어쨌든 신설법인의 최초 3년도는 뭐 직전 실적은 없지만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합병으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3년도. 최초 3년도는 중간 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과 그 4번은 다른 점이 뭐냐면 합병은 기존에 있는 법인이 A 법인이 뭐 B 법인과 해서 A 법인이 됐다. 그러니까 기존 법인이 움직인 거죠, 기존에. 근데 4번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직전 실적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요건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미제출하면 무신고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신고로 보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재무상태표나 세무조정계산서, 이념 이거는 다 들어가고요. 13번. 요거는 이제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2월된 결손금을 빼주고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을 빼주고 세 번째는 소득 공제를 빼주고 나면 과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에서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석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비소를 빼주면 돼. 이비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은 부가지세 규정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직매장 반출은 간주공급으로 부르는데 다만 총괄납부를 신청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없고 그냥 직매장 반출이 되면 간주공급이 되죠. 그다음에 기술개발 목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기술개발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주유소에서 매입한 석유를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주유한다. 그러면은 영업용으로 팔 거를 업무용으로 전환했어. 그러면 영업용으로 팔았다면 부가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비영업용으로 한 거니까 부가세를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이거 과세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 광고잖아요, 광고. 광고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개시 전이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세무서장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자. 예.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규정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사업장은 두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사업장은 둘이 있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다. 근데 A 사업장은 납부가 생기고 B 사업장은 환급이 생겨요. 환급.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고 얘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는 서로 이 부분은 서로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을 오히려 납부를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는 총괄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시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합니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적용 시 주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을 합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 환급이 가능하다. 총괄할 수 있다. 17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재화 또는 용역. 얘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 요렇게 갑니다. 요 세 가지. 그러면은 상표권, 그러니까 이때 재화라는 것은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해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해요. 무체물. 그러면은 상표권은 무체물이죠. 무체물. 이걸 양도하는 거죠. 특허권에 대여, 권리에 대여죠. 이거는 용역공급이라 봐야겠고 노하우 제공 마찬가지고요. 답은 4번입니다. 부동산의 담보 목적은 이건 사실상 이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담보를 제공한 것뿐이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번.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팔고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우리가 유상이라고 봐야죠. 유상거래라고. 그럼 인도되는 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은 가공 판매는 가공하는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반출 및 중개 무역 방지의 수출의 공급 시기는 자, 우리가 얘는 수출 신고를 하고 선적을 하는 거죠. 선적. 그러면 이제 신고 선적이니까 요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장기할 판매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이다. 인도되는 날이 아니라 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러면 3년 장기하보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9번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서 국제거래자는 이중과세 방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외국이 있고 여기가 국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재화가 움직이면은 여기서도 10%를 받고 여기서도 10%를 받아버리면 이중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중부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소비가 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그러면 수출 거래가 있고 수입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수입이니까 여기서 과세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과세가 되겠고, 그렇죠? 거꾸로 여기 가서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한 군데만 부가세를 받자 이런 논리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답이 2번인데요. 면세가 적용이 되면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완전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면세라는 건 제도 자체가 부분 면세죠. 그러니까 면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판매를 하면은 매출액이 있으면은 그 매출액에 대해서 10%가
면제가 되는 거죠. 10%가. 얘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매입액이 있으면은 매입액에 대해서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걸 말했었죠. 그 다음에 그 3번 면세 대상은 법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우리 영세율은 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렇죠? 외국 항행 용역, 그렇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